자,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입니다. 이 박남수 시인은요, 초장도 지워. 자, 박남수 시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김춘수 시가 있거든요. 김춘수 시 배웠나요, 여러분들? 이 김춘수 시인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사물의 본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물의 본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태도가 하나가 뭐냐면 존재론이라는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질에 대한 태도가 인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은 뭐냐면 그 사물의 본질은 어차피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상대주의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쟤를 꽃이라고 보면 꽃이 되고 제가 쟤를 똥이라고 보면 똥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류의 작품을 쓴 사람이 대표적인 작가가 이 김춘수 작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존재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든 간에 사물의 본질은 항상 그대로다라고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물의 본질을 알 수가 없고요. 현상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존재론은 뭐 본질에 대한 절대주의라는 입장도 되지만 또 하나는 시작품에서는요, 결국은 이제 좀 다른 입장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식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하나의 표현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결국 뭐냐면 이미지가 가지고 어떤 함축적 의미, 이 의미가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야. 본질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박남수 시인이 이 존재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존재론은 박남수 시인이 이 존재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요,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결국 뭐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지는 뭐가 되냐면 현상이에요. 그냥. 본질이 아니에요. 이 현상이고,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이 느낌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드러낸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박남수 씨에게 이 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새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고요. 자, 종소리라고 하는 작품도 함께 나오는데, 이 종소리라는 작품은, 이 새는 뭐냐면 새가 사랑이라는 규정도 없이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종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분석하는 사람들은 종소리에서 자유라는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소리를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아침 이미지도 결국 뭐냐면 아침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흔히들 고정관념처럼 아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성,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밤은 뭐 죽음, 소멸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런 기존의 어떤 그 관습적인 의미 부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아침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아침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관습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미지 해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관습적 이미지 해석을 거부하는 이런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시는 기본적으로 아침의 풍경이라고 보시면, 아침 이미지가 당연히 뭐냐면 아침 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침 풍경을 다양한 어떤 이미지의 나열을 통해서 이것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생명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함축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생명력을 느껴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면 생동감을 느껴요. 뭐 활기를 느껴요. 뭐 이런 느낌까지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그건 스톱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이 글은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낳고가 나오죠. 예, 이게 나오니까 여기 반복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시는 반복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반복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쓰여요. 여기다 어둠 나오죠? 이 어둠이. 어휘에 반복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거만 사용된다고요? 아니요. 아침이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여요? 아침이면? 예, 여기도 또 마찬가지 뭐예요? 반복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일단은 이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를 사용한다? 반복을 사용한다. 자, 이걸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어둠이 새는 이제 생명체잖아. 생명체 맞습니까? 생명체. 그 다음에 돌도, 이 꽃도 마찬가지로 생명체, 이 두 개는 생명체, 돌은 그냥 사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든 무생명이든 간에 다 어둠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둠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뭐냐면, 어둠 때문에 안 보였던 새의 모습, 꽃의 모습, 불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반복법 사용됐잖아요. 이거 말고도 화류법이요. 그리고 뭐가 사용됐냐면 행간걸침이라는 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대유법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자, 이게 사용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미리 적어주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화류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 화류법은 어디다 적냐면 선생님이 한 이쯤에다 적을게요. 화류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적인 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적인 대상을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 화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개념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이 뭐가 있냐면 무정물이요. 무정물. 무정물을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유정물로 표현하는 것을 또 화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정물이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을 유정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이나 관념 이런 거를 동물이나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화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어둠을 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관념적인 거니까요. 이거는 화류법 중에서도 뭐냐면 어둠이라는 무정물, 관념을 결국 뭐예요? 어떤 그 잉태, 출산 이렇게 하는 동물에 비유했기 때문에 유정물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 화류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유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대유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는 거냐면 제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유는 뭐냐면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이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제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때 빵은요. 그 빵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부분으로 하는 전체, 즉 식량, 먹을 것, 뭐 민생,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민가라고 하는 고전시가를 보면 꿈을 다이 살손물생 이흘 먹이 다 살아.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먹여 사시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먹는 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전체로 가요. 이런 걸 제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환유법은 뭐냐면요.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 연관된 사물이 있어요. 연관된 사물을 빗댑니다. 연관된 사물이 있고요. 이 사물로 대신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대유라는 말은 대표적인 비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어떤 A라는 사물이 있을 때 이 A라는 사물과 대표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으로 관련된 사물을 빗대서 표현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라고 하는 사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환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라고 하는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장면 대신 우리가 뭘 하냐면 단무지를 대신 표현한다고 하면 왜냐면 단무지는 자장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아니겠니? 뭐 이럴 때 이것도 환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대유법은요 환유가 아니라 제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새와 꽃 이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생명체 전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뭐냐면 제유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행간걸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뭐냐면 행의 구분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행 구분이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행 구분에 있어서 결국 뭐냐 일반적인 문장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문장 또는 뭐냐면 구절 중간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분절, 끊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래야 정상인데 돌을 해서 끊어버렸죠. 그래서 행거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간걸침이 되는 거죠. 이 행간걸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야. 우리는 읽을 때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런 호흡으로 읽는데 행간걸침 해버렸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다 보니 당연히 뭐예요? 낳는다라고 하는 이 낳고를 강조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여기서 이 행간걸침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끊어져서 밀려난 거예요. 낳고라는 게 나오죠. 맞습니까? 낳고라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행간걸침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두 줄 가지고 우리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아침이면 또 반복이 쓰였죠. 어둠은 온갖 물상, 온갖 생명과 그 다음에 플러스 사물이요. 자, 제유법으로 표현했을 때 뭐냐면 생명인 새 꽃과 돌을 돌려주지만 누구한테요? 땅 위에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그래서 뭐 어둠은 비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결국 뭐냐면 어둠이 소멸되고 아침이 온 거죠. 맞습니까? 어둠이 소멸된 상태를 그냥 뭘로 표현한 거냐면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말랬죠. 무거운 어깨를 터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물상들이 무거운 어깨를 털고 몸을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돌이 움직이는 것도 좀 문제가 돼요. 만약 이 물상에 돌이 포함된다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무정물을 유정물이 정적인 것을
동쪽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어깨를 털고도 의인법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무거운 어깨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무거운 어깨가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거운 어깨를 털었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요. 아침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 무거운 어깨를 털고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몸을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도 결국 뭐예요? 눈에 보여서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데 이때 노동은 진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 노동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결국 뭐야? 어둠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던 생명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 노동은 생명을 뭘로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동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왜냐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는 거죠.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하고 나오잖아요. 자, 금으로 타는 태양은 당연히 시각입니다. 근데 이 태양이 뭐 하고 있다고요? 울림을 하고 있죠. 청각입니다. 태양의 결국 뭐예요? 울림이라는 태양이 울린다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시각이 청각화되는 감각의 전이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그 아침이면 세상을 개벽을 한다라는 말인데 어차피 아침은 데일리, 매일같이 찾아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밤의 시간과 아침의 시간이 저는 다른 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아침이 결국 뭐냐면 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딱 읽었을 경우에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 뭐냐면 아침이 되면 모든 생명들이 역동적,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활기, 역동성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역동적이고 활기 있는 아침 풍경을 우리가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디 갔냐 근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페이지를 잃어버렸어요. 엄마야 너무 멀리까지 왔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의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생동감, 활기 넘치는 아침 풍경이에 맞습니까?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이 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요. 이 시는 이제 문장별로 일정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요. 잘 봐요. 자, 여기서 어둠이 만물을 잉태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만물을 잉태하고 애들을 낳은 다음에 자기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는 뭐야? 자, 이제 만물의 출현이죠. 만물이 안 보이다가 만물의 출현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의 소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자, 그 만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만물의 움직임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드디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만물의 활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지금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글은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일단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이 글은 일단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이고요. 이 글은 일단은 감각적인 표현이죠. 감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감각적인 것이 주로 뭐냐면 얘가 대부분이 다 시각이야. 시각에다가 뭐 하나 들어가는가? 공감각이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요거 하나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아침에 자, 요거요.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만 딱 보시게 되면 요거 온리. 오케이? 예. 여기다가 뭐예요? 플러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아침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박람수는 원래 그래요. 여기다 너들 마음대로 의미 부여하지 마. 아침은 아침일 뿐. 예. 나는 그냥 이 아침이 활기차다고 느꼈을 뿐. 더 이상 의미 부여하지 마.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내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네요. 바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관습적 의미가 해치되거든요. 기존의 의미, 관습적 의미가 해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둠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어둠이 결국 뭐야? 이 관습적 의미는요. 관습적 의미로 봤을 때 어둠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아니라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좌절, 절망, 소멸, 그쵸? 죽음, 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돼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야? 전망 없음, 암울함, 맞잖아요, 그쵸? 전망 없음 이런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 새롭게 생성된 작가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창조된 의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냐면 잉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아침의 어둠은 이 새 꽃 이런 생명체들을 낳는다고 했잖아. 그럼 그전 저녁 동안은 뭐야? 품고 있는 거죠. 그 잉태요. 그러니까 얘는 잉태와 출산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결국 이때 새롭게 창조된 의미로서의 어둠은 뭐냐면 생산성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결국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의미를 또다시 지니게 되는 거냐면요. 이 시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둠과 아침이 대조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아침이 대조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대조된 게 아니라 결국 어둠과 아침이 결국 뭐냐면 서로 어둠 다음에는 아침이야 라는 연속된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중시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자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